기후위기를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은 기후위기 비상 시기다. (40% 정도의 식물만 살아남고 나머지 58%는 멸종한 기후위기 강연 10번째 얘기는 고대 바이러스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TV 뉴스 같은 곳에서도 고대 바이러스 문제를 여러 차례 다룬 적이 있습니다. 2016년 여름, 러시아 서시베리아 지역에는 유례없는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항상 얼어있던 시베리아 동토가 해빙되자 75년 전 죽은 20개의 사체가 얼음 위로 드러났죠. 그 사체 속에는 어마무시한 바이러스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탄저균. 1941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에 출몰한 탄저균으로 인해 당시 현지 주민 수십 명이 탄저병에 걸렸고 12살 소년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걸까요? 이 바이러스라는 것들이 냉동되거나 이러면은 죽지는 않거든요. 단지 이 번식력을 상실하면서 그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인데, 과거에는 있었지만 사라진 것으로 알았던 그런 바이러스들이 기후 변화에 따른 동토의 녹음으로 인해서 발견되는 사례들이 생기게 된 거죠. 많은 과학자들은 그동안 퍼진 적 없는 고대의 바이러스가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다시 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사실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간접적인 영향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대기오염도 기후변화로 인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감염병 역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식량, 먹거리가 굉장히 줄어서 식량 위기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얘기는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가지고 이번 주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기후위기가 잠자던 바이러스를 깨운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결국 이제 빙하 속에 만년설 안에 들어있던 바이러스가 빙하가 녹으면서 대기 중으로 노출이 되고, 노출된 바이러스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몸으로 옮겨오면서 큰 사달을 낸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고대 바이러스가 무엇인가는 얘기하고 고대 바이러스 감염의 재유행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고대 바이러스가 많이 잠자고 있는 곳은 북극권, 남극권, 이런 이제 만년설, 현재의 그 만년설이 존재하는 이런 곳이 되겠죠. 근데 이곳에 우리가 가까이 가게 되면 앞으로 만년설이 녹고 녹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곳에 가까이 가게 되면 얼음 속에 잠자고 있던 바이러스가 깨어나게 되겠죠. 그 깨어난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북극권의 빙하가 녹게 되면 우리가 북극의 권으로 크루즈선을 타고 관광을 한번 해보고 싶다든가, 혹은 우리가 무역 경로를 바꿔가지고 아주 가까운 북극 항로를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북미 대륙 쪽으로 가게 되면은 항로 길이가 상당히 짧아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새로운 희망이 온다, 이런 꿈에 부풀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좀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이 관광의 문제, 북극권 관광 문제,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한 문제일까 하는 것들도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대 바이러스가 무엇인가 하는 얘기인데, 사전적 의미는 이런 겁니다. 장기간 빙하에 묻혀 있던 바이러스입니다. 이건 이 보면 이제 만년설이 있고 저 안에 검게 보이는 저게 바이러스가 되겠죠. 저렇게 이제 만년설 속에 과거 옛날에 유행했던 바이러스들이 만년설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를 이루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에 걸쳐 가지고 저 바이러스는
얼음 속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물이라고 한다면 물질 대사를 해야 됩니다. 물질 대사를 한다는 얘기는 뭐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먹고 배설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무생물은 뭘 먹고 소화하고 배설하고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라고 하는 것. 즉 바이러스는 생물 같은 활동도 하고 무생물로서 역할도 한다는 것이 바로 뭔가 바이러스는 뭘 먹고 배설을 하지 않아도 아주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바이러스는 저런 그 얼음 속에서도 오랫동안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장기간 빙하에 묻혀 있다가 최근 우리에게 발견된 대표적인 바이러스로서 2003년에 발견된 미비 바이러스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 2014년에는 이 판도라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여진 바이러스가 보도가 된 적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이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피소 바이러스라는 것도 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도 또 다른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사항 보면 최근 국제 공동 연구로 시베리아에서 일반 바이러스, 즉 지금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이런 바이러스보다도 크기가 10배 이상 크고 유전자 수도 많은 고대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바이러스가 유행을 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피해를 끼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유명한 이야기죠. 탄저균 이야기인데요. 2016년에 영구 동토층에서 바이러스가 깨어나서 인간과 동물에 치명적 피해를 끼친 사건이 실제로 발생을 했습니다. 2016년 여름에 이제 북극권에서도 여름이 되면은 빙하가 녹고 다시 이제 9월, 10월 이렇게 또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면은 빙하의 양이 점점 늘어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6년 여름에 빙하가 녹을 때 발생했던 일입니다. 시베리아에서 12살 소년이 감염병으로 목숨을 잃었고 탄저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약 20여 명의 주민이 소년과 같은 증상에 시달렸고 그 탄저병에 전염이 됐었던 거죠. 그렇죠. 뭐 목숨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술록이 2,300여 마리가 떼죽음을 하는 역시 원인은 탄저병이었습니다. 떼죽음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여름은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고온의 해입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더웠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에 35도의 이례적인 폭염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원인으로 러시아 시베리아의 고온의 영향으로 동토가 녹아서 약 100년 전에 죽은 술록의 사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술록이 죽고 죽은 사체가 얼음 속에 들어가면은 이게 썩지 않겠죠. 그 상태로 있다가 빙하가 녹으니까 100년 전에 죽었던 이 술록의 사체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 사체에서 시베리아 육병으로 알려진 탄저균 바이러스가 숨어 있었다는 충격적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많이 있겠죠. 과거에 살아왔던 이런 술록들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을 테고 질병이라기보다는 바이러스겠죠. 그 바이러스를 가진 채로 바이러스 때문에 술록이 죽고 죽은 술록이 영구 동토층 안에 냉동돼 있겠죠. 그게 이제 빙하가 녹게 되면 그 사체가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사체 속에 들어있던 바이러스가 대기 중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노출이 되면 그 과거에 유행했던 그런 바이러스들이 인체로 인간 몸으로 옮겨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례가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전염이 되면은 그 뇌가 손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바이러스 재유행 피해 사례로 1937년에 사라졌던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그 이전에 전 세계적으로 주로 유럽을 중심입니다만 그때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가 많이 유행을 하다가 1937년, 1930년대 말이 되면 이 바이러스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1930년대 말부터 지구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한 40년 동안. 그래서 1980년대 초반까지 지구 온도는 한 40년간 이 냉각기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가 유행할 수 있는 최적의 온도 조건을 잃게 됐던 거죠. 그래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가 지구에서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80년대 초반이 지나면서 지구 온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구 온난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937년에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던 나일 바이러스가 다시 재창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에서 재차 유행을 하고 있고 뭐 지금도 시심찮게 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도 상승에 따라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들이 등장해서 모기, 새, 포유류 등의 숙주를 거쳐서 사람에게 전파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북극권 영구 동토층이 막 높고 하는 그런 곳에는 과거에 아주 오랜 전에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이런 바이러스 질병으로 죽었던 동물들의 사체가 드러나면서 그 동물들의 과거에 유행했던 바이러스가 재차 감염될 위험성이 항상 상존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가까이 가지 않게 된다면 그 바이러스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좀 더 안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곳에 가까이 가게 되면은 그만큼 고대 바이러스에 우리가 쉽게 더 노출될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구 온난화 문제를 걱정하고 있고 그리고 북극권과 남극권의 빙하가 녹는 문제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일부 사람들은 야, 그렇게 되면은 좋은 세상이 온다고 또 환호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수송이라든가 그다음에 크루즈선 이런 데 이제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가 온다고 굉장히 큰 희망에 부풀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부산이 되겠습니다. 이 여름철이 되어서 이제 그 한 1950년, 60년 대가 되면은 여름철이 되면 북극권의 빙하 해빙이 완전히 다 녹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무역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빙에 방해를 받지 않고 바로 이렇게 북미 대륙 쪽으로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빙 돌아갈 때보다는 이런 북극 항로를 통하게 되면은 훨씬 더 항로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비용도 줄일 수가 있는 그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부산항이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런 그 해양학 하시는 분 혹은 또 이런 해양 수송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북극권의 빙하가 녹게 되면 이 부산에 큰 기회가 올 수가 있고 왜냐하면은 그 전 세계적인 화물 운송의 중간 기착지로서 부산이 싱가포르보다도 오히려 더 각광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말씀을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울릉도 같은 경우도 새로운 큰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국제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런 거죠. 부작용이 큰 온난화가 역설적이게도 북극해를 녹여서 경제적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그 대우 조선 해양이 건조한 세빙 LNG 운반선 크리스토퍼 더 마르주리호가 세계 최초로 겨울철 단독 북동 항로 운항에 성공했다. 그래서 2022년 1월 달에 1월이라고 하면 겨울이니까 그 해빙이 아주 이게 왕성할 때죠. 근데 그것을 뚫고 항해를 하는데 성공을 했다는 이런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로서는 그래도 이 세빙선이 이걸 뚫고 갔다는 얘기는 북극해의 해빙이 많이 얕아졌다, 많이 약해졌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의 그 위기가 좀 더 가까이 왔구나, 정말 이게 위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또 이렇게 항로에 관계되는 분들은 큰 기회가 왔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항로가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동해로 올라가면 일본 북해도하고 본토 사이에 스가루 해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해협을 통과해서 베링해로 들어가서
이렇게 가는 항로가 열립니다. 이게 이제 북서 항로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항로를 따라서 이 대우해양조선이 건조한 세빙 LNG 운반선이 이 붉은 선을 따라서 여기까지 가는데 성공을 했다 하는 이게 언론 보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이걸 세빙선이 이걸 뚫어가면서 얼음을 갖다가 막 깨어가면서 이제 진행을 했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2050년, 60년이 되면은 적어도 한 7, 8, 9 이런 한 3개월 정도는 북극 해빙이 완전히 다 녹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탄소를 얼마나 탄소 감축에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관계없이 탄소 감축에 우리가 성공을 한다 손 치더라도 지구 온난화 현상은 관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북극해의 해빙이 녹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50, 60년이 되면은 여름철이 되면은 이쪽 북극해에 있는 해빙이 여름철이 되면 완전히 다 녹게 되고 그러면 여기는 항로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세빙선이 아니더라도 이 NWP라고 하는 이 북서 항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부터 엘라스카, 러시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에 가서 LNG에서 천연가스를 싣고 다시 우리나라로 올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무역 상품을 싣고 다시 가서 물건을 내려놓고 또 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 북극 쪽에 지금까지 가보지 못했던 곳이고 여름철이 되면은 이 남쪽은 굉장히 덥기 때문에 크루즈선을 타고 북극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리 여름철이라 하더라도 이 중위도 지역이라든가 저위도 지역보다는 상당히 시원한 곳이 되겠죠. 그래서 크루즈선들이 이런 항로를 따라서 관광을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선이 성공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마르주리호는 LNG를 싣고 지난해 1월 러시아 사베탕을 떠나서 중국 장수성의 양커우원까지 다녀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북동 항로는 겨울철 두꺼운 해빙으로 매년 7월에서 11월 중에만 운항이 가능하고 앞에서 바다 얼음을 깨주는 지온 세빙선이 있어야만 운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기후 온난화로 항해 기술이 발달하면서 겨울철 단독 운항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북극해의 얼음이 점점 얕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절에 관계없이 여름철만 아니라 1년 4계절 세빙선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북극 항로를 통해서 배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 시기가 왔다. 그래서 이것이 부산 국제신문이 부산 지역지죠. 부산에 큰 기회가 될 것이다 하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만년설이 녹을 때 여기 만약에 과거에 있었던 고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던 사체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고 그로부터 공기 속으로 바이러스가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된다면 먼저 선원들이 고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되면 혹은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 항로를 이용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쉽게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런 기회가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다. 아마 그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와 관광 그리고 역병 유행한 건데요. 이게 이제 실제로도 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 감염 뒤에 돌아와서 라임병이라든가 웨스트 나일병 혹은 댕기열, 환기병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모기 같은 게 그 사람들의 피를 빨게 되겠죠. 그러면 모기 속으로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가 모기로 이동하게 되고 모기가 건강한 다른 사람들의 피를 빨기 위해서 침을 찌르게 되면 그때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겠죠. 실제로 이 댕기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자생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본에서는 댕기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본에 입국을 했고 그 다음에 일본 모기가 댕기열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의 피를 피를 먹고 또 다른 사람들의 피를 뽑는 그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전염된 사례가 보고된 지가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에서 이렇게 전염병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오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모기라고 하는 이런 감염 곤충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질병을 퍼뜨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동남아 지역의 풍토병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나오죠. 동남아 지역에서 서식하는 모기가 옮기는 댕기열의 경우에 기후 변화로 우리나라의 토착 질병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댕기열 모기가 제주도에 건너와 정착에 성공한 것이 얼마 전에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 제주도까지는 이미 그 위험지대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가 제주도, 뭐 일본 관광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감염되어서 육지로 오게 되면 그게 이 감염 곤충들을 통해 가지고 금방 확산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그 위험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을 가서 이 전염병에 노출된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많이 확대시켰다고 칩시다. 그럼 그게 이제 역학조사를 하면은 이 병을 처음에 누가 전파시켰는가 하는 게 나오겠죠. 예를 들면 코로나19가 우리나라 확산되었을 때 그게 누가 옮겨왔는가 하면 대구에서 코로나19 뭐 37번입니까? 그 아주머니가 아주 그 화제가 되었죠. 그런 그분 같은 경우에 거의 뭐 공공의 적이 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누가 해외에 가서 이 병에 걸려서 오는 사람은 그 사람이 걸려서 오고 싶어서 온 건 아니죠. 그분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본의 아니게 이 병에 걸려서 우리나라로 오게 되면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알려지게 되면 그 사람은 혐오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룬 이게 한겨레 신문의 과거 보도였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이런 역병이 창궐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이런 그 혐오, 사회적 혐오 현상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동물이죠. 동물의 경우에는 역병에 걸리면 치료가 아니고 집단적으로 이제 다 죽여버리죠. 죽여가지고 땅에 파묻어버리는, 격리시켜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뭐 사람의 경우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역병에 걸리면 걸린 사람은 이런 피해, 동물들은 이런 피해를 보게 되고, 또 사람들도 코로나19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게 되고, 재산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병을 옮긴 사람들은 이런 그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역병이 퍼져나가게 되면 누가 나에게 전염병을 옮겨올지 모르니까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우리 몸에 체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과거와 같이 같이 이제 막 서스럼 없이 사람 누구와 어울린다든가 이런 그 아름다운 문화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누가 범인이라 하면 이상하고요. 질병의 소유자인지 모르는, 그래서 서로가 조심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점점 더 깊어진다고 할까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앞으로 정말 북극권에 얼음이 녹고 이렇게 하면은 크루즈선 같은 이 관광이 활성화되고 할까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 기후의 이기와 해외 관광을 전망하는 건데 그 이후에서는 그 2030년까지 우리가 이런 걸 하죠. 파리 협정에 의해서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는가 하면은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를 줄이고 그 다음에 2050년이 되기 전에 넷제로 탄소 중립에 도달한다 하는 것이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EU FIT 455라고 하는 것은 2030년이 되었을 때 EU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2010년 대비 55%로 줄인다 하는 게 EU FIT 4
55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방대합니다만 그 중에서 이 해외 관광과 관계가 되는 것은 항공과 선박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조항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항공과 해운 분야의 친환경 연료 사용 독려를 한다. 그래서 EU로 향하는 모든 항공기에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 혼합을 의무화한다. 그래서 혼합 비율은 보면 현재 이게 이제 작년에 2021년에 나온 거죠. 2021년에는 현재 1%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 바이오 연료인데요. 이걸 한 1%를 의무적으로 혼합해 써야 된다. 근데 2030년이 되면은 이 비율 5%, 지금의 5배로 올려야 되고 2035년이 되면 20%, 점점 이렇게 높여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바이오 연료 가격은 기존 항공유 대비 한 3배 이상 고가입니다. 따라서 EU FIT 455에 의해서 이런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항공기에 경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항공기 티켓 같은 비용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EU에서 탄소를 줄일 때 보면은 배출권, 어떤 산업마다 기본적으로 A라는 산업은 탄소를 뭐 100만큼 배출할 수 있고, 다음에 B 산업은 50만큼 배출하고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탄소 배출 권리를 주고 그 범위 안에서 탄소를 배출해야 되고 그보다 더 많이 배출하게 되면은 비용을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이 되는데 항공이라든가 항공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탄소 배출 권한을 전혀 주지 않는다. 그 제로로 준다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비용의 경우에는 연료에서 이 바이오 연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항공기 비용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항공기가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탄소의 경우에는 주어지는 탄소 배출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25년, 26년 이때가 넘어가게 되면은 항공기가 운항하게 되면은 그게 그 항공기 운행하면서 배출하는 이산탄소에 대해서 탄소 배출권을 다 사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2022년이니까 앞으로 3, 4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항공기의 그 비용이 기름값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고 항공기 운행에 따른 탄소 배출에 따른 탄소 구입비가 되겠죠. 이것도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톤당 한 $75 정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항공기 운항에 따른 탄소 배출권 구입비 이것도 굉장히 비싸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싼 가격으로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하는 이런 시기에는 뭐 끝이 났다, 끝이 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기를 이용해서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고 하는 그런 시기에는 이미 접어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미 학생들이 항공기를 이용하면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열차를 타고 7, 8시간씩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구 환경에 얼마큼 위해를 가하고 있는가. 그래서 인간의 생존 자체가 지구 환경에 얼마나 피해를 많이 끼치고 있는가 이런 이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지구 환경에 끼치는 폐해를 최소화할 것인가 이걸 항상 고민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항공 운항은 다른 교통 기관보다도 훨씬 더 지구 환경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이용해서 해외 관광을 다니는 그런 시대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지금도 항공 이 사용료가 굉장히 비싸죠. 지금 미국 같은 데 한번 가보려고 해도 과거 코로나19 이전에 비하면 몇 배나 항공권이 비쌉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제주도, 육지에서 제주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과거에는 저가 항공기에서 싼 항공권을 많이 팔았는데 요즘 보면은
제주도 가는 것도 굉장히 비싸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항공권의 그 고가화, 이거는 뭐 연료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이지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때문에 항공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선박의 경우에도 유럽의 모든 항구에서 선박 배출 온실가스 총량 규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루즈선이 막 이렇게 활성화되고 하려고 하면은 그 항구에서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그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거죠. 이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보면은 앞으로 이제 뭐 크루즈선을 이용한 관광이든 비행기를 이용한 관광이든 간에 앞으로 이제 뭐 싼 관광 이런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대 바이러스 이 보면은 이게 과거 동물들의 죽은 사체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고대 바이러스가 없는가 이렇게 좀 조사를 하는 거죠. 죽은 사체로부터 이런 이 광경이 되겠고요. 이건 우리나라 이제 KBS에서 방송한 겁니다. 그 빙하 속에 고대 세균 부활. 빙하가 녹으면서 1년에 방출되는 세균과 바이러스는 10의 21제곱. 상상도 못할 엄청난 수인데요. 이 가운데 40%는 현재 인류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어 생태계와 인류의 새로운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극지연구소팀이 남극 빙하 속에서 30만 년 전 박테리아를 추출해 배양했더니 다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수십만 년 동안 빙하 속에 갇혀있던 고대 세균과 바이러스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이러스들이 현대의 바이러스와 만나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면 슈퍼박테리아처럼 인류를 위협하는 변종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빙하 속 세균이 1900년대 스페인 독감처럼 인간의 면역이나 기존 치료약이 듣지 않는 새로운 전염병을 불러오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빙하가 녹게 되면 새로운 항구가 열리고 또 새로운 관광의 기회가 열리고 뭐 이런 걸 꿈꾼다는 것은 상당히 좀 허망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크루즈선을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고대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코로나19 초기에 일본에 정박한 일본 크루즈선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일본에서 상륙을 불허해 버렸죠. 그래서 이 폐쇄된 크루즈선이 일본 항구에 정박을 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거의 사실상 방치가 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헬기 같은 걸 보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데려온 사례가 있는데 뭐 그렇게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크루즈선 안에 갇혀 있어야 되고 갇혀 있으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감염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보면은 코로나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일본에서 상당히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크루즈선이 북극 항로에 갔다가 탄저병이라든가 이런 데 대량으로 환자들이 전염이 되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다시 제2의 이런 그 일본에서의 크루즈선에 타고 있었던 코로나 환자와 같은 이런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북극권의 항로가 열리고 여기에 우리가 새로운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열린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과연 그런 그 관광에 나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세설선이죠. 그 해빙을 깨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배가 되겠습니다. 이 세설선이 갈 때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해가면서 세설을 하지 못하고 만약 이 세설선이 고장이 난다든가 해서 이게 해빙에 갇히게 되면 이 세설선은 꼼짝할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위험에 봉착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일본에서 가고 있는 관광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보다시피 해빙이 유빙이죠. 유빙이 떠다니고 이 사이에 이미 결합력이 약합니다. 뭐 이걸 따라서 배가 나가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런 배는
일본 같은 경우에 가면 쉽게 탈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 이런 그 유빙이 있고 유빙 사이에 배를 타고 관광을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색다른 경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뭐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고 한번 타보고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대규모로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인류의 큰 두통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그 관광을 통해 가지고 고대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는 그러니까 과거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게 되면 과거 바이러스 중에는 우리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참거리 되게 되면 그게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겠죠. 그것은 것을 발견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속절없이 심하면 목숨을 잃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 위기가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예, 여기까지 준비한 것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올 수 있을 것인가. 이 중에서 건강 문제가 되겠고 건강 문제 중에서 역병, 바이러스 창궐 문제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과거 오랜 옛날의 바이러스들이 북극권이라든가 남극권 이런 만년설 속에 잠자고 있을 수가 있고 이것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만년설이 녹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해수의 상승이고 해수의 상승으로 인해서 땅, 옥토 이런 것들을 잃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해수위가 올라간 상태에서 거센 태풍이 몰려오게 되면 해일의 높이가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것으로 인한 영토 손실 그리고 재산 피해 이런 게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만년설 속에 숨어 있는 고대 바이러스 문제이다. 이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쩌면 해결이 불가능한 큰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주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